1080회 비밀 친구와 살인 시나리오래요. 인천 여하 살해 사건의 진실이라고. 애를 죽였구나, 여자애를. 어떤 또 개새끼가. 2017년 3월 29일 사건이고요. 취재 3개월도 채 안 했네요. 사건이 워낙에 좀 컸잖아. 불 붙었겠지. 전쟁, 경쟁 심했겠죠. 이거 그 사건이네요. 여고딩 2마리가 애 손가락 이쁘냐 막 그지랄 하고, 그죠? 그 사건 있네, 그 사건. 예전에 제가 했던 건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떻게 취재했고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했던 사건에서 이제 없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커뮤니티 관련 뭐 그런 것들도 끼어 있어가지고, 예전에 왜 신촌 살인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커뮤니티에서 해결사 새끼한테 자기 마녀인데 뭐 남자친구 죽이고 뭐 그 사령 카페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배경이. 그런 식으로 커뮤 관련된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게 사건의 배경까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나오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7년 3월 29일 친구와 놀다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엄마에게 전화를 항상 했어요. 사랑이가. 그날 그런데 엄마의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감에 쌓인 엄마는 사랑이가 친구와 놀던 아파트 공원으로 향했지만 공원에는 사랑이가 아닌 사랑이의 가방만 놓여있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랑이가 근처에서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하지만 사랑이랑 같이 학교 끝나고 왔던 친구의 얘기가 심상치 않았대요. 자, 얘가 그 친구입니다. 많이 놀고 싶어서요. 사랑이가 전화를 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가 오라고 했어요. 저쪽이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했거든요. 안경 쓰고 검정 옷 입고 검은 머리카락이고, 그리고 뭘 들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아는 사이로 보이는 아줌마를 따라갔다는 친구들의 증언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실체를 확인한 게 저녁 7시예요. 엘리베이터네요. 13층이었던 것 같고 캐리어를 들고 어딜 가네요. 애다. 얘가 사랑이겠지? 저 아줌마가 누구냐는 거야. 친구의 말처럼 검은 옷에 여행 가방 든 여자가 사랑이를 데리고 아파트의 한 단지 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두 사람이 내린 곳은 13층인데 13층은 이 CCTV 아까 이 여자 얘네 집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이 사랑이를 발견한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애타게 찾던 사랑이는 아파트 옥상 물탱크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시신은 부모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119 출동했던 대원인데 사다리 바로 앞에 있었어요. 넘어서 고개만 내밀면 바로 보일 정도로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시신이 나뉘어 담겨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쓰레기 봉투여서 안이 살짝 비쳐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시신이 많이 훼손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저희도 처음 봐요. 인터뷰를 굳이 이 좁은 데서 했네요. 그런데 끔찍한 살인 방법보다 세상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사건 당일 검거된 피의자의 정체입니다. 어린애를 유인해 살인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하기까지 모든 범행을 혼자 다 했다는 피의자가 올해 17살밖에 안 처먹은 고등학교 자퇴생 김양이란 새끼예요. 아이를 살해한 건 맞지만 기억이 또 안 난대. 지난 목요일 재판장에서 정신질환으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시뻘건 거짓부렁을 했습니다. 뒤지게 맞아야 돼. 사건 당일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사랑이가 김양의 집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왜 그랬던 거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할 때 배터리가 소진되어 집 전화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당시 전원은 켜 있었어요. 아주 씨펄년이에요. 김양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건 전원이 꺼져 있다는 거짓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사랑이보다 먼저 공원에 나와 있던 김양이 휴대전화로 검색한 내용, 바로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적힌 주간학습 안내서였어요. 이분은 기자네요, 기자. 이미 그 전에 앞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고요. 얘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뒷문을 통해 공원 나온다는 걸 피의자가 미리 알고 그 장소에서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검색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게 아니냐, 경찰은 이렇게 봤던 거예요.
사건 당일 CCTV에 포착된 김양의 모습 중 가장 눈길을 끈 게 여행 가방입니다. 그치, 가방을 들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네. 어차피 유인해 갈 거면서. 이건데, 보라색 캐리어. 그 용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지만 변장을 위한 소품이라는 추정이 가장 유력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아줌마 같았다고 했잖아. 근데 17살을 아줌마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 애들 시각에서. 변장을 한 거야, 이 새끼가. 이 소품들이 여기 안에 있었다. 좀 아줌마처럼 옷을 입은 것 같긴 한데 갈아입었나 어디서? 유가족 대리인 변호사이신가? 캐리어는 컨셉이었다. 애들이 보기에 엄마 같은 스타일. 나이 또래가 젊은 걸로 안 보고 연령대를 높게 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범행 당시 김양은 평소에 자기가 입던 옷 대신 엄마 옷을 입었어요. 13층에 엘리베이터를 내린 김양은 15층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나름 머리를 쓴 거죠. 지네 집 15층인데 15층에 내리면은 CCTV 어차피 찍고 있을 거고 자기 추적된다. 그러니까 머리를 썼다는 게 13층인 거야. 이 모자란 년이. 이런 새끼들의 문제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의심할지를 너무 지 시각에서만 멍청한 년인 거잖아, 한마디로. 머리를 쓴 거야 이게. 근데 14층도 아니고 13층이네요. 2층 정도는 올라가도 괜찮다는 건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두고 굳이 계단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여기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인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혹시 내가 이런 행동하다가 경찰에서 처벌받거나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그 행동을 선택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재판에서는 환청 때문에 밖에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도 환청이 시킨 걸까? 그럴 리가 있냐? 놀라운 점은 또 있어요. 범행 시간이 짧다는 건데 김양이 사랑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간 시간은 12시 50분입니다. 살인과 사차의 손을 다 끝내고 집을 나선 게 오후 3시야.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김양이 집에 있는 15층에서 옥상에 있는 16층까지는 계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CCTV에는 이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1시간 뒤인 오후 4시 9분 김양은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또 합니다. 현장이 너무 감쪽 같아서 사건 당일 수사가 몇 시간이나 지체될 정도였대요.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내려오는 모습은 그게 변장해서 진짜 감쪽같이 변장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 당시엔 몰랐죠. 현장에서 갈아입고 내려왔구나. 나름 이 새끼 계획을 했네요. 꼼꼼하게. 살인과 사체 훼손이 벌어진 집안도 말끔하게 정돈된 상태였어요. 6시가 넘어 퇴근한 김양의 부모도 눈치를 못 챌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집안이 변한 걸 모를 정도면은 이거는 진짜 꼼꼼하게 한 거네요. 자, 다시 키자. 집안에 있는 흔한 물건을 가지고 애를 목졸라 죽이고 그 다음에 바로 집안에 자기가 흔히 쓰던 자기 욕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또 그거를 깔끔하게 뒤처리까지 하고 사전에 계획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김양의 범행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 시신을 유기한 장소인데요. 건물 2, 3층 높이에 해당하는 5m가량의 수직 사다리를 올라가야만 하는 물탱크 구조물입니다. 와, 그러니까 얘는 여기도 답사를 해봤을 거예요, 아마. 올라가 보고, 올라가서 주변 보고. 그랬겠지. 김양과 체구가 비슷한 20대 여성 제작진이 직접 올라가 봤지만 계단에서 허공에 매달린 사다리로 옮겨간 뒤에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한쪽 손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안 돼? 네, 이거 진짜 안 돼요. 저 이거 한 손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17살 소녀가 어떻게 이런 곳에 시신을 유기할 생각을 한 걸까? 제작진은 프로파일러 시각으로 옥상을 다시 관찰해봤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현장을 멀리 바라본 사건 현장은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한번 보시겠어요? 저 공간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본 사람 혹은 우리처럼 이 장소에서 저 옥상에 공간이 있구나 라고 확인한 사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장소라는 거죠. 실제로 유기 현장에서 올려본 물탱크 구조물은 지붕 위의 공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저곳은 가해자에게 내가 시체 처리한 다음에 유기 장소로 생각해 놓은 곳이에요.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유기해야지 라고 즉흥적으로 생각할 만한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냐는 질문에 김양은
꿈인 줄 알았다고. 이 새끼는 일단 뒤통수 한 대 후려 갈기고 시작해야 돼요. 이건 진짜 안 맞고 커서 그런 거야 진짜. 이 체벌이 필요하다니까 애들이. 이래서 맞고 커야 돼. 안 맞고 크니까 그냥 아무거나 내뱉으면 다 말인 줄 아는 거야 이런 거는. 얘가 뭐 마약 중독을 했겠어? 뭐 펜타닐을 했겠어? 멀쩡한 새끼인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봐. 뒤지게 맞아야 된다니까 진짜. 자,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체포 장면이 갑자기 나와요. 2016년 여성에 대해 피해망상으로 강남역 인근 술집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씨. 그는 흔히 정신분열증으로 알려진 조현병을 앓다가 가출해서 약물 치료가 중단된 게 범인의 원인이라고 경찰에 의해 밝혀졌어요. 예시를 하나 드는 거지. 이 새끼가 뭐 환청 이딴 소리 하니까. 근데 김양의 범행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정치 꿈나무 이수정 교수 나옵니다. 조현병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시신을 유기할 때까지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장 정리를 못한 채로 검거되거나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근데 지금 이거 사건 경우에는요, 문제는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에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행위들을 사실 시신 유기 시에 했다는 거죠.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들도 김양이 조현병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어요. 물어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은 마주치긴 했거든요. 실상을 보면 애가 정말 순하게 그냥 평범하게 보여요. 중학교 만화부에서 김양과 같이 활동했던 학생의 얘기도 조현병과는 거리가 있대요. 동아리 때 만난 거라서요. 홍보하러 다니고 뭐 그러면 되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치고 다니는데 만화를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유독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독특한 최강희병 걸리는 그런 새끼들 있잖아요. 근데 딱 거기서 끝나는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조현병이 범행 동기로 거론된 이유는 뭐냐? 뭘 거론돼, 그냥 지가 일방적으로 싸뱉은 말인 거지. 김병욱 의원은 교육청 통해서 지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김양의 학교 상담 기록을 확인했어요.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과 개인 상담한 내용은요, 하루 일과 중에 3분의 1은 깨있고 3분의 2는 잠이 들어있다. 즉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엄마가 개인 상담한 건 정신과에 매주 다니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약 처방은 받고 있지 않다. 고집이 세고 말을 많이 해서 엄마랑 트러블 생겨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새끼 내가 보니까 사이즈가, 제가 이런 애들 잘 알아요. 방구석 유사 심리학자로서 이런 새끼들 특징이 관종이야. 관종이고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트위터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울계라고 해서 우울한 척을 존나 해. 뭐 올리는 거마다 막 무슨 뭐 자해한 사진, 뭐 시꺼먼 사진, 막 그림자 사진, 뭐 악마 사진 이런 거 올려놓고 죽고 싶다는 소리를 존나게 해 진짜. 패션 우울증이야, 패션 우울증. 그런 코스프레를 평소에 하는 새끼인 거야. 그러면 자기를 좀 특이하게 봐주거든. 그러면 지가 또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새끼인 거야 그냥. 뭐 무슨 정신 착란 아니야. 그냥 관종이고 패션 우울증이야 이런 게. 그래서 엄마한테도 그냥 우울한 척 한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되니까 애를 그냥 병원에 데려갔을 뿐인 거야. 그럼 또 자기는 트위터에다 또 이렇게 쓰는 거지. 오늘 정신과 선생님과 3차 상담을 했다. 도저히 기미가 나아지지 않는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주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지랄 싸놓는 거야. 그럼 애들이 댓글로 힘내세요 유유, 저도 우울증으로 병원 다녀봤는데 좋은 생각하고 건강하게 뭐 행동하고 이러면은 금방 나을 수 있어요. 응원할게요. 이딴 소리 듣는 거에서 쾌락을 얻는 거죠. 패션 우울증 새끼들. 이거 맞아야 돼요. 학기 초 전교생 상대로 실시한 학생 정서 행동검사 결과에서 자살에 관련된 점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관심군으로 확인됐어요. 이거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늘 엎드려 잠을 자고 깨우면 선생님에게도 화를 내는 등 학교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성도 떨어지고 찐따 새끼인 건데 찐따 새끼니까 관심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컨셉을 잡은 거야. 인생의 컨셉을. 그러면 좀 봐주거든요. 그게 좋은 겁니다. 자, 교장 선생님 만나봤어요. 가해자 학생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애가 정신과를 다녀서 원장님하고 상담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 2차 상담 기관에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상담 마무리 부분에서는 애가 대안학교를 가겠다. 그렇게 해서 7월 27일에 자퇴를 한 거죠. 김양은 고등학교 자퇴하고 대안학교에 가지 않았어. 이 새끼 그냥 학교 다니기 싫었던 거야. 은둔 생활합니다. 방구석에서 트위터 글 싸지르고 무슨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애니 씹덕질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자켓 커뮤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또 막 연기하고 자빠져 있고 그런 새끼인 거예요. 하지만 자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의 친구는 전혀 다르죠. 다르지. 달라. 대안학교인가? 거기 갔단 얘기도 들었어요. 기숙사 정말 좋았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나왔다 돌아가야 한다고 들었고요. 거기 원장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원장 선생님 얘기도 많이 했어요. 거짓말이죠.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대단하게 봐주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외국 대학도 보내주는 학교라면서 자랑을 했대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대안학교도 그만둡니다. 범행 직전인 2017년 2월에는 바리스타 학원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 특징이 또 이겁니다. 제가 진짜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새끼들 특징이 카페를 좋아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새끼들의 공통점인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얘 같은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당근 케이크, 딸기 케이크, 뭐 망고 빙수, 쿠키 이런 걸 존나 좋아해요. 얘네들이. 카페 덕질도 해. 그래서 카페 덕질. 카페 음식 같은 거 사진 모으고 막 이래. 이상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바리스타 학원 다닌 거야. 약간 코스프레 하는 거야 이것도. 카페 관련된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있으려고 해. 근데 실제로 있지는 않고요. 그런 척만 해요. 그런 컨셉인 거야. 인생이. 학원에서 기억하는 김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원장님인데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한 자랑?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그래서 커피도 좀 관심이 있어서 배우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데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있던 걸 몇 개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그린 걸요? 네, 그런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림을 접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특이했어요. 좀 추상적이라고 할까? 봐봐요. 봐봐. 전형적인 패션 우울증 새끼들이 그리는 그림이라니까. 이런 거 트위터 이런 데 올리는 거야 얘네들. 피카소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대. 그냥 우울개야 우울개.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이었나요? 네, 방해가 돼서 그렇지 너무 적극적이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수업 외적인 걸 자꾸 물어본대요. 질문 하나 하고 대화하면은 계속 꼬치꼬치 해묻고 집요하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할 정도로 정상인데 뭔가 좀 특이한 근데 뭔가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깊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검찰이 의뢰한 정신감정 결과 김양의 범행이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아스퍼거 증후군이 뭘까? 아스퍼거 증후군은 간단히 말하면 정상지능을 가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제한적이고 상동적인 관심이나 행동에 빠지는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사회성 장애를 의미할 뿐 범행 동기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범죄 폭력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도리어 눈치 없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받은 김양의 정신감정 결과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걸까? 자, 검찰 관계자 통화네요. 네, 아스퍼거 증후군이 확진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보낸 건 이 사람이 범행 당시 법률적으로 심신상실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낸 거고 감정 결과 심신상실이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스퍼거 뭐 추정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새끼 정상이야. 이 새끼 정상인데 좀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특이해 보이니까. 관종인 거라니까 관종. 그러면서 지가 지를 믿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아스퍼거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남들과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좀 특이한 애. 이 컨셉질하는 거라고 이 새끼. 이게 뒤지게 맞아야 돼. 맞아야 낫는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검찰의 감정 결과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인 것으로 봐서 이 새끼는 꿈과 현실 뭐 혼동할 만한 심신상실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정신질환이 아니면 대체 왜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는 걸까? 자, 이게 변호사인데 이분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실제 범행 동기가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거나 이 범행 동기를 말함으로써 새로운 누군가가 드러난다거나
그거를 숨기고 싶다고 하면은 범행 동기 얘기를 못할 수도 있죠. 네, 이게 이제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이 사건 알죠? 또 다른 애가 있어요, 기집애 하나가. 자,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굳이 표시를 해줬죠. 이게 이제 이 방송으로 치면은 일종의 복선을 깐 겁니다.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는 거죠. 이따가 나올 거예요. 사랑인의 가족 역시 김양 혼자 이런 일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줬다는 사진 때문이죠. 1부 끝납니다. 2부 들어갈게요. 2부입니다. 비밀 친구와 살인 시나리오 인천 여아 살해 사건의 비밀 1080회 방송이었어요. 자, 이제 공범의 정체가 나올 것 같죠? 자, 어머님이시네. 피해자 어머니. 아휴,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취재도 극한 직업입니다. 이 죽은 애 부모를 만나러 가서 그때 얘기를 듣는다는 걸, 이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 물론 당사자 부모들이야 사건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일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려운 자리잖아요. 진짜 쉽지 않은 일 하는 겁니다. 자, 엄마 말 들어볼게요. 저희 딸 신발이 가해자 집 현관에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찍은 것도 아니에요. 현관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김양의 집 현관에 사랑의 신발이 남아 있었는데 김양 부모는 경찰이 이 신발을 찾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대요. 얘는 지금 집이 부모가 애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애도 뭐 성격 또라이고 그러니까 좀 안 친한 것 같아.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나 자기 집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으면 신발을 새로 샀나? 아니면 누가 왔나? 식구들도 매일 보는 건데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갔죠. 김양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그 부모가 도와준 게 아닐까 의심했다는 가족.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대요. 그렇지만 여전히 김양의 단독 범행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시신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경찰의 말입니다. 이제 이게 손가락일 거야 아마. 이 새끼가 4시 좀 넘어서 뭐 외출도 했대잖아. 그 봉투에 담아서 손가락 주려고 지 친구. 그거야. 부모의 가슴을 또 찢어놓는,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김양의 행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건 당일 오후 4시 9분 이미 그 물탱크에 시신 유기 됐어요. 범행 끝났어요. 김양 인연이 이제 옷 갈아입고 외출을 하는데 손에 봐봐 종이봉투 들려있잖아. 서울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가 있습니다. 선물 주려고 그랬던 거래요.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끝났던 4월 9일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공범이 잡힙니다. 공범은 김양보다 2살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 19살 박양. 둘이 어떤 관계냐? 자, 경찰 관계자는 전화통화도 둘이 많이 하고요. 하여간 몇 번 만나기도 했고요. 친하게 지냈던 걸로 파악이 돼요. 언니 동생 하면서 이야기도 잘 받아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박양이 처음 조사를 받은 건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입니다. 범행 직후 외출했던 김양이 그날 밤 검거되기 전까지 박양과 같이 있었어요. 행적 조사할 때 서울 가서 만난 친구도 조사했다. 불러다가 몇 번씩 묻고 공범은 몰랐대요. 그때는 걔는 전혀 김양이 그런 행동을 하고 왔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까 니네 다 알고 있었어. 사건 당일 김양과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김양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자신과 만나러 올 줄은 몰랐대요. 그런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건 삭제됐던 김양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이 포렌식으로 확인되면서다. 야, 두 년이 쌍으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죠. 이 어린 것들이 둘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자, 기자님입니다. 1시 반에서부터 4시 사이에 범행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3시쯤에 통화했대요. 이 아이 둘 간에 통화를 할 때 그러면 누가 먼저 걸었냐? 이게 저희한테도 궁금증이 하나여서 누가 먼저 걸었냐고 물었을 때 공범이네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공범이네가 만나자고 해서 서울로 간 걸로 알고 있대요. 부검 결과 시신 일부가 사라진 걸 알게 된 경찰이 행방 추궁했지만 김양이 며칠째 입을 안 열어. 범행 시간 두 사람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확인되자 입을 열었어요. 사라진 시신 일부를 얘한테 줬대는 거야 그날 서울 가서. 그게 손가락입니다. 형사과장 이거 뭐 기자회견 질의응답이겠죠? 뭐라고 하면서 그걸 건네주던가요?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기도 해요 사실은. 자기는 선물을 주는 줄로만 알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3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그냥 선물인 줄 알고 들고 다녔다는 건가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열어보지도 않고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서 선물인 줄로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CCTV를 통해 박양이 선물로 받았다는 종이봉투를 들고 집 근처 지하철역에 내리는 걸 확인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사체가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았어요. 피의자 진술은 집 주거지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CCTV 분석한 거로는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더구나 선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버렸다는 박양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사체 유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거 아마 못 찾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계속 변호사. 살인 방조로 기소했다는 건 범행할 때 통화하면서 어떤 범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거나 아니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나 무서워 못할 것 같아 그랬을 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통화가 오갔다면 정신적 방조가 될 수 있어요. 박양은 살인 방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는 했어 이 새끼야. 시신 일부를 받은 건 맞지만 살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해요. 여기에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치 꿈나무. 모든 시신의 일부를 다 똑같은 장소에 갖다 은닉을 해야 합리적인 선택인데 그중 일부를 끄집어내서 굳이 공범한테까지 가져다 준 데는 공범이 사실은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신의 일부를 버리지 않고 본인이 보관을 했을 거 아니에요. 포장도 하고. 아, 이수정 교수님 정확하네요. 와, 이분이 정확히 읽어내고 있네요. 우리야 뭐 알고 나서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대단하다 진짜. 괜히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이상한 건 범행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양은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려지지가 않고 있었어요. 나이와 성별과 범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 당국에 물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준 게 없어요. 저희한테도. 사건 당일 저녁 8시 반 경찰이 찾고 있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을 때 김양은 박양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헤어지고 이 새끼 박양 이 새끼 트위터에 글 싸질러서 집에 가면서 뭐 당분간 글을 못 쓸 것 같네요 여러분 이지랄 한 거야. 아니 지가 뭐 얼마나 대단한 새끼라고 지가 글을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뭐 그거를 공지까지 하냐고. 이 새끼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의 입장 표명을 수시로 해. 트위터에다가. 이 새끼들 특징이 쓸데없이 입장 표명을 해. 갑자기 대뜸 저는 뭐 동성연애를 지지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팔로워를 끊어주세요. 갑자기 일단 입장 표명을 한다니까 얘네들은. 관종이라 그런 거예요. 관종이라. 지가 뭐 대단한 새끼인 줄 알아. 자,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체포된 박양은 첫 조사부터 변호사가 입회했고 재판에는 무려 12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10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2명이 껴있네요. 얘네 집 잘 사는구나. 뭐 물론 이제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자기 생각하는 거. 범인이 뭐 범죄 저지르고도 이왕이면 금방 풀려나고 싶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이렇게 비싸게 쓰는 건데 집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애새끼 집에서 베린 것 같다. 꼬라지. 그죠? 어릴 때 좀 패면서 키웠어야 되는데. 부장검사 출신 2명인데 둘 중 1명은 사건 관할 지역인 인천지검에 근무한 이력도 있어요. 인맥을 쓰겠다는 거네 결국. 어쨌든 변호사 12명이 들어갔다는 건 일반적이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장검사 출신 1명만 선임할 때도 기천만원, 억 이상이 들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4명이 같이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수임료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12명이라고 해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2명을 다 선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로펌에서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로펌에서 그냥 사건 의뢰하면은 거기서 변호사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소장이나 뭐 공소장 이런 거 보면은 변호사 이름 3명 올라가더라고. 그런 식인가 봐. 그러니까 로펌에서 한 사건에 셋이 담당하는 거지 셋을 선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야. 이 집은 뭐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이렉트로 개인 선임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12명에게 수임료를 다 주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핵심은 부장검사 출신 2명이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그 밑으로 몇 명이 붙은 거겠지. 보조 역할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목요일 차례로 재판에 출석한 박양과 김양. 그 과정에서 처음 알려진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사건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4차례에 걸쳐 2시간 10분 동안 통화했어. 그리고 당일 오전 10시 50분 김양은 엄마 옷과 선글라스로 변장한 셀카 사진 이걸 박양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 사냥하러 나간다. 아니 씨발 뭐 지가 뭐 랭가야? 오늘 밤 사냥을 나가는 거야? 주접을 싸고 있어요 어린 새끼들이. 그러니까 봐봐 이 지금 언어 표현 어휘력을 보세요. 이 새끼들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지 않아요. 트위터 안에서 살고 있다니까 얘네들은. 이게 어떡하냐 이거를 얘네들 이거. 더 놀라운 건 그날 통화하면서 박양이 특정 시신 일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는 김양의 진술이 있던 거예요. 이 새끼들 공모했어. 박양도 이런 대화를 나눈 거 인정해요. 둘은 범행 도중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봅시다. 이 새끼들 이거 정신머리가 돌았어 진짜. 봐봐. 얘가 이제 박양일 거 아니야. 얘가 이제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김양이고. 자 봅시다.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납치 이후에 보고를 하는 건가 봐. 잡아왔다. 상황이 좋았어. 살아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을 감아놨어. 손가락 이뻐? 응 손가락이 이뻐.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새끼가 시킨 거죠 지금. 그리고 이게 여자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사건 유형인데 종속 관계 같은 겁니다. 얘가 데스노트의 엘마냥 방구석에서 지시만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왠진 모르겠지만 그걸 따라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좁혀갖고 대가리를 좀 깨야지 애가 현실로 돌아올 거 아니냐고. 그리고 잠시 뒤 범행을 저지른 김양은 다시 박양과 통화해요. 김양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 박양이 한 말은 침착해라. 그리고 알아서 처리해라. 마치 역할극하고 있는 느낌이죠. 김양이 시신을 처리한 직후인 2시 52분 서울에서 만나자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통화가 끝납니다. 김양은 자신이 건넨 선물을 박양이 카페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박양은 집에서 열어본 뒤 깜짝 놀라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김양과 전화와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가 모두 장난인 줄 알았다고 살인 방조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 박양의 담당 변호사입니다. 방조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상황이 뭔지 그 정도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신 그대로입니다. 손가락을 선물로 달라고 했다는데 그게 방조로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죄송해요. 저희가 다른 거라면 도와드리겠는데 이건 저희도 윤리, 징계의 사유가 되니까 의뢰인과의 일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대화를 나누고도 그 대화가 살인을 의미하는 줄 몰랐다는 박양의 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거짓말로 이해해야죠. 사는 지역, 출신 학교, 나이도 달라. 얘네가 처음 만난 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2달 전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마 트위터였던 걸로 제가 알아요. 자, 기자님 많이 나오시네요. 이분이 취재를 많이 했나 보다. 저희는 전부 다 채팅 앱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흔히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내에서 만난 거였고요. 불특정 다수가 채팅방 열어놓고 고어물, 잔인한 이런 것들 올리고 사진 전송하고 서로 얘기하고 학생들이 학생들 데려다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내용의 게임이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휴대전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게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이게 제가 갑자기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게임이 아마 단간론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 단간론파. 단간론파가 무슨 게임이냐면은 마피아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었는데 배틀로얄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갇혀 서로 죽여서 한 명이 살아남아야만 그 한 명이 이 건물 밖을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게임이거든요. 범인이 누군지 누가 죽였는지 이런 거 이제 갇힌 애들끼리 추리하는 그런 게임인데 네, 애니도 있는 걸로 알고요. 단간론파가 인기가 많습니다. 좀. 이런 학원물 좀 약간 좀 씹덕 계열의 만화 이런 거에서 그 게임이었던 걸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서 봤던 것 같아. 그거 보고 따라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SNS와 게임이 결합된 어른들에게 아주 생소한 세상. 처음에 말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배경을 모르면은 이 사건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자애들 둘이 인터넷으로 만나가지고 살해 지시하고 손가락 갖다 주고 이해하기 힘들잖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힘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네요. 캐릭터 커뮤니티, 자케 커뮤라고 사령 카페, 아까 얘기했던 걔네들도 이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놀이를 했던 애들이에요. 자케 커뮤. 주로 사회성 떨어지고 현실에서 좀 인간관계 짧고 단체 생활 적응 못하고 친구 사귀기 어렵고 이런 애들이 인터넷에서 놀다가 이런 데 빠지는 거야.
올해 29이라는 소영씨는 10년 전부터 캐릭터 커뮤니티의 성장을 지켜본 산 증인이래요. 29인데 이런 거 해? 비툴이라는 온라인으로 그림 그리는 툴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끼리 만든 캐릭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채팅으로 역할극을 하게 됐던 게 지금의 SNS 커뮤니티에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SNS는 멘션을 주고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약이 없는 역할극을 하는 채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캐릭터 하나 이렇게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세일러문이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 쳐요. 그러면은 SNS에 푸사에다가 이런 걸 올립니다. 이런 걸 푸사로 해놓고 이름도 세일러 미미야. 그럼 내가 세일러 미미인 척 부캐야 부캐. 그런 척 얘에 빙의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계정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야. 오늘 미미 학교 갔다가 예쁜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지 뭐야. 이 지랄 하는 거야. 그냥 캐릭터 놀이 하는 거야. 자기의 실제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캐예요 부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역겹네요 제가 하려니까. 그러면 그런 거 또 하는 애들끼리 또 자기 컨셉에 맞춰서 댓글 달아주고 리트윗하고 그렇게 노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애들끼리는 또 이런 게 재밌을 수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 커뮤니티는 누군가 새로운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하고 얘기에 참여할 캐릭터를 모집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회도 하는 거야. 어떤 주인이 뭐 이런 걸 제가 현타 오는데 방탈출 대회 할 겁니다. 게임에 참여하실 분들은 오세요 하면은 그 자기 캐릭터 갖고 있는 애들끼리 그 캐릭터로 들어와서 역할극 놀이하면서 그냥 상황극 대화하고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또 하다 보면 또 의외로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자켓 커뮤라고 해요. 굉장히 폐쇄적인 짓습니다. 우리는 검색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검색이 안 되게 따로 그냥 주소 따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돌려가지고 일부만 들어가게 하고 거의 D웹 하듯이 그런 식이에요. 자, 커뮤니티의 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총괄이라고 해요. 총괄이 스토리의 진행뿐 아니라 스토리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한대요. 총괄이 만든 이야기의 배경을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영화나 드라마, 애니처럼 다양한 장르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잔혹한 역할이 가능한 시리어스 커뮤니티라는 게 있대요. 심각한 이제 커뮤니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자들 도움받아 직접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 이해 안 될 거야, 처음 접하면. 자, 이런 글이 있어요, 공지사항. 여기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거야, 글 쓰고. 자, 세계관에 대해 있고요. 텍스트 고어, 17금 및 부상 및 사망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유의해달라 라고 돼 있대요. 새로운 커뮤니티 홍보글이 뜨면은 참가 희망자들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신청서라는 걸 씁니다. 이때 캐릭터는 총괄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되 캐릭터의 외모와 능력, 성격 등은 오로지 신청자의 취향대로 창조가 돼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캐릭터 하나. 이제부터 현실 속 진짜 나의 모습은 가리고 모든 대화는 가상의 캐릭터가 돼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캐라고 해서요, 자기 캐릭터, 자신의 캐릭터를 만든 계정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신이 그 자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그 캐릭터에 맞춰 말투, 행동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령 카페 사건 할 때도 굉장히 현타가 왔었는데 여전하네요. 진짜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캐릭터의 신청이 접수되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소수 정예를 뽑아 합격자 발표, 줄여서 핫발! 핫발이 끝나면 커뮤니티는 비공개로 전환돼요. 자기들끼리만 계정 닫고 노는 거야, 비공개로. 이 비밀 방에서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너희들은 지하 벙커에서 만난 최후의 생존자들이다. 이 중에 감염자가 있고 너희들은 그 면역체를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론에 깔아주고 인트로라고 하죠.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줘요. 이러면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비공개 트위터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기들끼리 글 쓰고 자기들끼리 팔로워 해가지고 세계관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역할놀이 하고 이러면? 게임이나 웹툰에 이미 정해진 단계와 결말로 이어지는 것과 다르게 캐릭터 커뮤니티는 캐릭터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번 얘기가 달라져요. 그치,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마치 수련회 갔을 때 교관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좋게 될 수도 있고 교관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왜 하냐 그럼 이걸. 사회에서는 표출하지 못하는 걸 여기서는 마음껏 표출해도 이상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징그러워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그런 걸 같이 공유하고 사진을 보고 뭐 하는 걸 너무 좋아하면
그 커뮤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상의 얘기 속에서 얼굴도 모르는 다른 캐릭터에 호감이 생기면 이 세계만의 방식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난 거야. 그래서 박양, 김양이네들은 과거 커뮤니티 이용자인데 캐릭터나 오너님에게 고백록 보내서 답장글 받고 커플이 성사가 되기도 해요. 커플이 성사되고 얼마 정도 지나면은 청혼글을 또 파서 혼인관계가 되기도 해요.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맺은 관계를 애인 캐릭터, 줄여서 N캐, 애인이 된 오너, 줄여서 NO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주종관계 얘기 나왔었죠. 오너,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종종 오프라인에서 실제 만남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취향 잘 맞는 좋은 친구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캐릭터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그게 오너에게로 번져서 계속 따라다닌다거나 성희롱이며 협박이며 해가지고 실제 NO 직장에 찾아가서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건도 있어요. 하나의 커뮤가 진행되는 시간은 짧게 3일에서 길게 6개월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닌 가상의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진대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캐릭터들 사이에 대화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고어적 발언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가다 한 번씩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진짜 뭔가 준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느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캐릭터 커뮤 활동을 그만뒀다는 제보자. 폐쇄적인 비밀 커뮤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대요. 하지만 제보를 기다린다는 방송이 나간 뒤 캐릭터 커뮤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빗발칩니다. 이 방구석 SNS 씹덕 새끼들이 왓다시들의 취미를 방해하지 말라는 이지랄 한 거야. 사이비 신도들은 실제로 행동력이 좋죠. 실제로 방송국 찾아가서 막 지랄하죠. 근데 이 새끼들은 오프라인에서 행동력이 좋아요. 여기저기 뭐 검색하고 막 신상 파고 인터넷에서 바빠요. 이 새끼들은. 자케 커뮤 이용자 얘긴데요. 실제로 방송을 진짜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 사생활이잖아요. 사람들. 요즘은 방송은 사람들 사생활도 안 지키나 보네요. 연병하죠. 똑같은 내용의 제보글로 그것이 알고 싶다 메일이 가득 찼는가 하면 특정 SNS 내부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실시간 검색 상위에 랭크되면서 특정 커뮤니티의 공론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거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캐릭터 커뮤니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관련 좆도 있어. 거기서 만나게 됐잖아.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토요일 방송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SNS로 김양을 알게 됐다는 김양의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친구야? 친구야? 뭐야? 제보자는 김양이 쓰던 계정을 제작진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러 정보와 사진을 통해 계정의 주인이 김양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나이대에 비해 그림을 다 잘 그리는 편이었어요. 사운드 호라이즌이라는 일본 가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자, 분위기 보시면 알겠죠? 얘네들이 주로 이런 취향이에요. 약간 좀 우울감 있는 걸 좋아해요. 우울감. 그래서 패션 우울증인 거야. 봐봐, 그림도 다 이래. 다 우울해, 이 새끼들. 인생이 우울해. 김양이 직접 그렸다는 캐릭터입니다. 커뮤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 꽤 여러 번 커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요. 얘 개고수야, 커뮤. 자, 3부입니다. 이제 시청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이 커뮤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완전 모르는 세상일 거야. 그래서 그 아래서도 좀 설명을 한다고 시간을 많이 쓰고 있네요. 방송이 어떻게 끝나는지 좀 3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할 리뷰는 1080회 비밀 친구와 살인 시나리오. 이 비밀 친구라는 것부터가 일단 개씹덕 같죠. 인천 여아 살해 사건의 진실 보고 있습니다. 3부 들어갈게요. 그중 한 커뮤에서 김양을 만났다는 제보자. SNS가 아닌 현실에서 김양을 만났던 이유는 김양이 먼저 NO, 이건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NO, 애인과 오너, 즉 특별한 친구가 되어달라고 제안을 먼저 해왔다는 겁니다. 스토리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커뮤니티 놀이 하다가 생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어떻게 한 게 나는 되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안 받아주면 사이가 어색해지니까 그게 좀 그래서 그냥 받아줬는데 며칠 뒤에 실제로 자기랑 사귀어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미친년이. 트위터 안에서만 끝나야 되는 건데 그 캐릭터를 실제 자기화 해가지고 오프라인까지 넘어와서 한다는 거 아니야. 게임에서만 그냥 세일러 미미를 했어야지. 오프라인에서 나 세일러 미미인데 이지랄 한다는 거야 얘네들 지금. 이거 어떡하냐. SNS에서는 자신을 남자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막상 약속 장소에 나왔다는 김양을 보고 당황했다는 제보자. 비슷한 또래니까 친구가 돼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됩니다. 걔가 아침에 학교 갈 때, 학교 끝날 때 매일 전화했어요. 제가 안 받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되게 욕설 문자 보내거나 다음날 아침에 걔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전화하더라고요. 도라이네 도라이. 이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뒤지게 패가지고 얘를 그냥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건 메가 약입니다.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 있어요? 관심과 보호, 따뜻한 시선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거야? 뒤지게 패야지 이거를. 아니 가상현실을 사는 것까진 좋아. 근데 그거는 가상현실에서만 해야지. 왜 그걸 갖고 나오냐고. 한 번은 약속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길래 버스를 태워 돌려보내기도 했대요. 1시간 뒤인가 친구 만나서 놀고 있는데 친구가 네 뒤에 뭐 지나갔다 그러길래 진열장 가서 봤더니 애가 쭈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김양이. 스토킹했네. 그날 이후 더는 만나주지 않자 김양은 장문의 편지 씁니다. 내용 봅시다.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넘은 원망일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기억나요? 말투봐 이 새끼. 너님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절대 안 떠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 지금 인터넷에서 채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울면서 싸울 때도 그래요. 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로. 얘네 가상현실에 살아 진짜로. 얘 이거 병이야 병. 너님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하지만 원망스러워요. 나는 아직도 내일도 모레고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널 좋아하는데 넌 내가 벌써 싫어진 것 같아서 너무 원망스러워. 나 자신도 원망스러워요. 왜 진작에 잘해주지 못했나. 타임머신 같은 게 있다면 한 달만 아니 며칠만이라도 돌아가서 잘해줄 수 있을 텐데. 지랄났죠? 여기저기 가고 싶었는데 하나도 못 가본 것 같아서 아쉬워. 이제 네 번째. 이렇게나, 그러니까 몇 가지 자기 입장을 말하는 건가 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왔어. 할 말이 많았다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나나 여태까지 한 달도 훨씬 넘게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끊었나 봐요. 칭찬받고 싶어요. 잘했어요. 애인님 하면서 쓰담 받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나 쓰다듬어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손 꼭 잡아주고 나 안아줄 사람은 더는 없나 봐요. 있잖아요. 어제 아니 이젠 그저께네요. 12시 넘어갔네. 비 왔어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 내렸는데 멍청하게 맞고만 있었어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 그알 리뷰 처음으로 이거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만하고 싶은데요. 이 전청조보다 더 웃긴 새끼인데 이거는 지금. 근데 계속 해야죠. 왜? 여기에 우리가 좀 놀아나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새끼는 살인을 했어요. 어린애를 토막 쳐가지고 손가락을 친구 갖다 주고 그랬어. 이 새끼는 잔인한 새끼야. 웃게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자, 진지하게 한번 이어서 마무리 해볼게요. 뒤졌다 이 씨발. 미안함과 넘기고. 그런데 얼마 뒤 SNS에는 편지와 정반대되는 험악한 욕설을 올렸습니다. 이 새끼들이 감정 기복이 진짜 심해요. 제가 나름 이런 방구석 그 트위터 씹덕들 잘 알고 있는데 찐따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화내고 다음에 애원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려요.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아니 조울증이 아니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거 빌고 싶지 않았는데 빈 거야. 자기한테 그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만나려면. 근데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지. 욕하는 거지. 그래도 안 되니까 비아냥거리고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거를 굉장히 빨리빨리 전환한다는 거지. 그 여자친구들 스토킹한 헤어진 여친 하는 그 남자애들이랑 똑같은 패턴이야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김양 이 새끼 주로 커뮤니티를 통해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 현실에서의 관계가 없어. 캐릭터 커뮤에 빠져드는 김양의 모습 위태위태. 자, 친구인데 작년 1월에요.
어디 무슨 게임 기반 커뮤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 러스트레이크인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러스트레이크인가? 러스티레이크. 이게 조금 묘사가 잔인한 감이 있어요. 게임 자체가 잔인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묘사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 게임 기반 커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많이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공부했어요. 이걸 알려고. 그래 하고 잠깐 넘어갔는데 얘가 점점 커뮤를 많이 하더니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 싶었던 건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김양이 많이 활동했던 커뮤니티는 성인들만 참여하도록 홍보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인 김양이 어떻게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냐? 참고로 러스티레이크는 지금 우리나라 서비스 안 해요. 얘네들이 서비스 닫았는데 이 사건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모르지? 맞으면 맞다고 할 거야? 그건 또 아니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으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항상 써두거든요. 면접을 보긴 봐요. 자켓 커뮤에서. 성인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는 면접인데 속일 수가 있으니까요. 성인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간 뒤 김양의 그림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음식처럼 표현해 놓은 사진이 있어서 이건 심하지 않나 싶었어요. 도라이야 이 새끼 도라이. 변한 건 그림만이 아니야. 일상생활도 달라졌어. 하루는 정말 많은 SNS 친구들이랑 만나서 2차로 바에 가가지고 술을 마셨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올해부터 김양 SNS에 꾸준히 언급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쯤이면 일찍 주무시는 공범이구나. 이미 맺었네. 러스티레이크 이 커뮤에서 알게 된 거 사이구나. 오케이. 저는 언제쯤이면 일찍 주무시는 박양님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박양님 언제 나올 거예요? 박양님 주무신다고요? 내 앞에서 박양님 자. 박양님이랑 카페 왔죠. 솔직히 존나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진짜. 저 진짜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네요. 바로 김양이 범행 직후 만났던 박양이에요. 올해 3월 접어들어 자주 만났습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궁금했지만 박양의 계정은 비공개 상태로 더 이상 추적이 불가불가. 그런데 며칠 전 또 하나의 제보가 왔어요. 김양의 친구들과 나눈 한 채팅의 대화 내용인데 모르는 사람들과 나눴던 SNS 글과 다르게 무심코 내뱉었던 말 속에 솔직한 심경도 있었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패턴과 닮아 있었다. 자, 정신과 전문인데요.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범죄에 미국의 컬럼바인이나 일본의 청소년 살인 사건을 보면 전형적인 코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친구 경험이 대부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양도 가정과 학교에서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가 있던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둘이 또 뭔 내용 주고받았나 한번 봅시다. 엄마랑 얘기만 하면 분조장이 와. 마음 먹고 나왔어. 적어도 3일은 안 들어갈 거야. 11시에 폰 뺏는다던가 기타 등등 주제가 극혐이야. 엄마가 날 포기했어. 대학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래. 학교 생활 존나 싫어. 초면에 하는 소리가 너 머리 나쁘구나야. 내가 학교 뒤엎는 거 정말 잘하는데 생기부 때문에 더 이상 그 짓도 못해. 자퇴할까? 얘네들 또 특징이 그겁니다. 센 척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령 카페 그 사건도 보면은 죽여줄 사람 찾습니다 이런 걸 또 인터넷에서 구했는데 어떤 새끼가 그랬거든. 자기가 이 분야 전문가라서 잘 안 돼. 뭐 이지라 하는 거예요. 센 척을 잘해 얘네들은. 밑도 끝도 없이. 자, 정치 꿈나무. 자아 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면서 결국 그 빈 공간을 SNS 공간상에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SNS 공간이라는 곳은 법이 없단 말이에요. 무법천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사회적인 정보들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이거예요. 실제 생활 그리고 이제 인터넷 공간이라고 우리가 이게 분류가 되잖아. 어쨌든 우리는 이 실제에서 모든 걸 익혀 나가야 되고 그거를 조금 변형된 인터넷 공간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적응을 못한 애들이 인간 사회를 인터넷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배우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배우지 못하고 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와 인터넷에서의 차이점은 뭐야? 법이 없다는 거야. 실제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생활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은 법 밖의 생활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 거지. 애새끼들이 어릴 때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야. 캐릭터 커뮤에서 살인에 관한 역할놀이에 빠져든 김양은 더 나아가 잔혹한 내용의 동영상을 찾아보며 심취했던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뭘 띄고 났다는데요? 예. 카니발리즘이 너무 땡겨. 한니발 받으려는데 저장 공간이 없어. 미드 말하는 거지. 미드인데 그 살인마가 카니발리즘이 오져서 토막살해한 시체로 요리하고 지인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해. 오늘도 이렇게 내 이상 취향을 공개했다. 카니발리즘이 실제로 안 땡겨 이 새끼. 그냥 센 척 하는 거야 이거. 캐릭터 빙의해가지고. 얘네들이 실제로 이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얘의 정신질환보다도 더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많은 경우에 범죄가 학습이 돼요. 후천적으로. 김양과 똑같은 잔혹물에 심취한 것으로 알려진 박양. 김양이 SNS로 남긴 글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김양이 나 괴롭혀. 빽. 아 진짜 존나 개씹덕 같지 않아요? 나 괴롭히는 거 재밌다고 막 짜릿하다고 김양이 그랬죠. 김양이 나한테 전화로 성희롱해. 이거는 그 뭐랄까 피해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막 스킨십 하려고 막 이렇게 끌어안으면 여자애가 아 이러지 마. 아 싫어. 이지랄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지랄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런 관계다 이런 거. 이쁨 받고 있다 이거야 이거. 죽겠네요 지금 저. 이 생망. 이번 생에 망했다는 얘기가 사실은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건데 자기를 존중하던 마지막 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넘으면 그 청소년이 그런 일을 벌일지 몰랐던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건 당일 김양은 아침 일찍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요. 이거 실제로 만나서 생긴 일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만나서 한 일이 아니에요. 트위터로 글 쓴 건데 그러니까 김양이 나는 지금 박양을 만지고 있다. 쓱 주물주물 이렇게 글을 쓰면은 김양 이 새끼가 이걸 보고 박양이 자기를 성희롱했다고 쓴 거야. 이게 지금 만나서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새끼들인 거예요. 이런 새끼들. 왜 맞아야 되는지 알겠죠? 사건 당일 김양은 아침부터 깨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 상대를 찾습니다. 하는 또 누구야? 누구누구 몰라. 저런 나 혼자 처먹고 끝냄. 저런 트친이나 만나러 가야지. 술가러 가는 중. 트친 나왔죠? 트위터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학교에 가는 평일 김양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박양뿐. 사건이 일어나던 3월 29일 밤 9시 39분 김양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 봐요. 뭐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어졌대. 지가 그래놓고 뻘년을 진짜. 이거 뭐냐면요. 박양인가 걔한테 손가락 갖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전화 받았잖아. 경찰 찾아왔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걸렸다는 거 알았어.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쓴 거야. 트위터에다가는. 이 시각 김양은 자신의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경찰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 겁니다. 예. 그리고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다음날 새벽 1시 반 김양은 마지막 글을 남겨요. 봐봐. 당분간 자리를 비울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던 새끼냐? 국가 중요 요직에? 쥐가 자리를 비우는 걸 뭐 SNS로 공개를 왜 하냐고. 이런 입장 표명을. 제가 아까 말했던 입장 표명이 이런 거예요. 이런 새끼들은요. 쥐가 뭐라도 된 듯한 이런 식의 공지사항을 걸어요. 개인 SNS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쥐가 뭐 되는 줄 알아. 이 새끼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조사받으러 가니까 이제 트위터 못한다는 거잖아. 가상의 캐릭터가 돼서 죄책감 없이 써내려간 수많은 글들. 아무도 잘못됐다 말해주지 않는 그 글들은 결국 참담한 살인 시나리오가 됐다. 불행을 막을 방법은 없던 거냐? 집에서 부모들이 애새끼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전문가가 모였는데 SNS와 잔혹물이 여러 원인 중에 하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유튜버시네요. 이분 근데 유튜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런 범죄를 볼 때 하나는 화약, 또 하나는 뇌관, 심지, 그 다음에 불,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뻥하고 터지잖아요. 그럼 이 사건에서 과연 이 커뮤니티라는 것 혹은 고어물이라는 것의 섭취가 과연 어떤 역할이냐? 가장 쉽게 볼 때는 불을 댕긴 역할이 될 수 있겠지만 사회관계가 튼튼하고 개인적, 인격적, 정신적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건은 안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뭐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해도 안 할 새끼는 안 한다는 겁니다. 나도 어릴 때 잔인한 거 본 경험 있어요. 이런 거 찾아다닌 경험도 있고. 실제로 소우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죽이는지 그 참신한 방법이 궁금한 거거든. 그런 거 재미로 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거를 실제 생활에서 뭐 내가 가면 쓰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넌 버스 요금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이러진 않잖아. 거기서 끝나는 거지 거기서.
더구나 SNS 문화와 잔혹 동영상의 유통을 아무리 법률로 규제하고 싶어도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런 것을 보는 데는 사실 국내 사이트보다는 유튜브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 국내법으로 그걸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차별 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자살 실황 중계 비슷하게 문제가 됐을 때 방법은 관리하는 사람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말하는 거죠.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미디어에 나타나는 것들이 실제로 뭘 뜻하는 건지 가르쳐줘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그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건 방법이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야지. 유사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그런 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를 아는 거거든요. 대상이자 물건으로 봤던 존재가 실제는 자기와 똑같은 아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뭐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걸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요즘에 학교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안 가르친단 말이야. 학교가 뭐야?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뭐 말하기, 듣기, 쓰기, 뭐 바른 생활 이런 거나 배울 거야?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방법을.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났고 뒷이야기 조금만 봅시다. 자, 사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2018년 4월 30일 날 선고 있었어요. 주범인 김양 살인죄 인정됐고요. 징역 20년. 근데 항소했나봐. 누가 항소했는지 모르겠네. 1심과 같은 20년. 그리고 방조범으로 기소된 박양. 이 새끼는 살인 공모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살인을 같이 하진 않았잖아. 현장에 없었잖아. 대신에 살인 방조가 인정됐죠.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어. 오히려 부추긴 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는데 감형됐네요. 13년. 재판부는 김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은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카 너 정상이야 이 얘기입니다. 김양은 1심이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닥쳐 까라면 까 이거죠. 다만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방조범 박양은 항소에서 살인 공모가 아니라 방조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13년으로 대폭 줄었네요. 자, 상고심 대법원인데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받은 주범 김양이 선고받은 다음날 5월 1일 불복해 상고장 냈어요. 검찰도 상고 제기했고 박양 측이 또 상고했습니다. 다 했어. 2018년 9월 13일 선고에서 주범 김양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유지했고요. 판결문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양도 원심 유지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변호사비만 나간 겁니다. 위치 추적 전자발찌 이거는 2심과 같이 김양만 30년 매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기 출소한다고 가정하면 김양이 2037년, 박양은 2030년 출소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생활 중에 문제를 안 일으키고 또 열심히 해. 직업훈련 같은 거 열심히 받고 뭐 배리어 합판 잘 깎고 나무 이쁘게 자르고 뭐 방청소 잘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 가석방의 또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만기 출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뭐 집구석 잘 살겠다. 아빠 엄마 돈 들여가지고 애 유학 보내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고요. 곤란했습니다. 중간에 이런 부분.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하는 거 자체가 여러분이 몰랐으면 이거 만나서 일어났던 일인 줄 알고 왔을 거 아니야. 트위터에서 한 겁니다. 이거. 그 알도 이제 자켓 커뮤 이런 거에 대한 장르를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 꽤 시간을 많이 썼네요. 본 사건보다 더 많이 시간을 들였어. 그 알에서 지금. 근데 이게 그 알도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이런 분야가 여기에 빠져들어서 좀 몇 달 놀아보지 않으면은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런 면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대한 맥락 파악, 사건 배경 파악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건은 뭐 사실상 뭐 취재할 게 딱히 없습니다. 다 인정됐기 때문에 뭐 그리고 사건 내용도 짧고 관계도 뻔해. 트위터에서 만났다는데 근데 그 트위터에서 대체 어떻게 만났냐 그걸 파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다. 그런 설명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래서 좀 아쉬운 게 그거 있네요. 게임이나 커뮤라든가 이런 거에. 근데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압도로 많아. 제 얘기 듣고 뭐 자켓 커뮤 하면은 뭐 이런 애들 뭐 미친 애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더 씹덕 병신 애들이 이런 데까지 빠지는 거고 대부분은 가볍게 즐기고 놀아요. 학교 잘 다니고 친구들 잘 사귀고 그래요. 제가 좀 더 병신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도 뭐 이거 보니까 하고 싶은데요.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좀 가볍게 즐기면은 그죠? 이거 어른들도 하는 거예요. 50대 60대 이런 아저씨들도 아줌마들도 등산에 단톡방 파가지고 큰 사랑 산악회 서울 지부장님 여기는 뭐 울산 지부장님 이런 거 역할놀이 하잖아요. 어른들도 똑같은 거야.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다고 다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산악회라고 뭐 다 나빠? 등산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거기서 또 불륜 하잖아. 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뭐 육림 모텔 이런 데 가가지고 단체로 막 또 떡치고 또 이지랄 하잖아. 그게 문제인 거지. 산악회를 누가 문제 삼아. 그런 식인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페미도 했다는데 해라 그래. 얘네들은 페미 해 그냥. 응원합니다. 네, 그래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리뷰 좀 유독 힘들었던 편인 것 같습니다.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또 봐야 되는데 이거를. 비밀 친구와 살인 시나리오 인천 여아 살해 사건의 진실이라고 여러분도 뭐 잘 알고 있는 사건의 내막, 배경을 좀 알아보는 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댓글 계속 달아주세요. 그 리뷰가 유독 댓글이 좀 적습니다. 어떤 거 좀 해줘라 이런 거 댓글 달아주시고 당장은 저희가 뭐 방송을 준비 못할 수도 있는데 다 적어놓고 차차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왜 안 해줘? 씨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